엔비디아와 구글의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골드만삭스도 뭐 좋게 평가하고 뭐 시티뱅크도 좋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거품에 있는 바람하고 지금 3분기에 엔비디아가 TSMC 공장이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여러분 작년까지는 전체 엔비디아 매출 중에 중국이 차지했던 게 13.9%인가 하여튼 14% 미만이에요. 근데 1분기, 2분기 때는 제로잖아요. 갑자기 3분기에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소화된 거잖아요. 1, 2분기 때. 그러니까 3분기에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날 그 시장의 변동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저기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잖아요. 이 네 개가 50% 넘잖아요. 근데 네 개가 올해 네 개 기업이 빅테크 네 개 기업이 올해 3천억 달러 설비 투자하기로 했다가 3,800억 달러로 늘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산을 줄인 것도 아니고 TSMC가 공장 문 닫은 것도 아니고 뭐 공장이 뭐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화재 났을 때 주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객관적인 이번 이유가 3분기에는 없고 4분기에 나빠질 이유도 객관적으로 없고 내년에도 지금 뭐 오픈 AI가 내년에 문 닫을까요? 오픈 AI가 충격이 오더라도요 2027년이나 2028년이겠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그렇다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가 다 팔아가지고 오픈 AI 해가지고 사실은 설비 투자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 거 칩 살 거예요. 소프트뱅크의 많은 돈은 엔비디아 주가 팔아서 주식 팔아서 엔비디아 GPU 살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상승 탄력은 못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구글 TPU라는 게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뭐 2016년 때 그때 알파고 때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했던 알파고가 사실 구글 TPU 기반으로 그 병렬 컴퓨팅을 구현한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러 빅테크들이 구글에 가서 TPU 좀 팔아줘라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쓸 거야 안 팔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제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정책을 유지를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생겼죠. 엔비디아가 또 확 떠버렸고 이제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인 오픈 AI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정책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구글 TPU를 일단은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임대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칩 자체를 그냥 아예 그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지금 메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스로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클로드라는 모델을 하는 엔스로픽도 이제 TPU를 뭐 100만 장 이상 쓰겠다. 뭐 애플도 이제 AI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글하고 협력해서 TPU를 갖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에 그 안전 요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내릴 때 하차하는 것이 1차적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캡의 생산이에요. 세마이 트럭의 생산도 중요하죠. 뭐 이건 그냥 주가의 일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사이버캡이 정말 나왔는데 FSD 14.5라든지 15가 달려 있어가지고 정말 안전하다는 점에서 사이버캡은 다 자율주행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로보택시로. 그러면 완전히 바꿔지는 건데 사이버캡은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찍어내고 완전히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거예요.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모델 3나 모델 Y는 여러분들이 타시는 모델 Y는 인간이 운전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이 토크가 좋아서 순간 가속도 좋아서 쫙쫙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이버캡은 그 기능을 없앴대요. 어차피 로봇이 할 거니까. 급발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 효율적으로 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캡은 그냥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 차량이 쏟아지면 엄청난 모멘텀이죠. 이거는 다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고 로보택시처럼 돌아다닌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팔린다? 좀 역사가 새로 써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서서 어느 나라로 가던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캡이 미국을 넘어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것은 당장 휴머노이드는 돈을 버는 마켓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는 10,000대 정도를 생산해서 공장에 배치하겠다는데 좀 5,000대만 생산해도 엄청난 기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판매되는 게 아니죠. 테슬라의 자기 공장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펀다멘탈과 이 주가가 이렇게 아까 전에 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괴리가 좀 있는 거죠.
막 갑자기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 여동생네 공장에서 주문 6호 막 대기 타고 막 엔비디아 26만 장처럼 그 엔비디아가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세일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26만 샀으니까 10% 깎아주겠다도 아니고 원가 다 받겠다는데도 막 기분 져가지고 뭐 IT 강국 뭐 AI 강국 간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옵티머스 우리가 선주문해가지고 한국으로 막 배에서 막 5만 대가 실려오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때는 테슬라 주가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근데 내년에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모델 제네레이션 3세대도 나오고 이것이 주가의 크게 기대치로서 지금도 테슬라의 주가에 저는 상당 부분 절대적으로 상당 많은 부분은 기대치거든요. 이 기대치를 증폭시켜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주가의 영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 오히려 사이버캡과 FSD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로보택시의 확산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단점은 바로 이 시간을 못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12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 시간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시간을 못 지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 첫 번째 허들을 일론 머스크가 못 넘어요. 이러면 일론 머스크도 나머지 허들 넘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빡 받는 거고 뭔가 이렇게 꼬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매년이 중요하게 되죠. 매년의 시간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테슬라에게서는 리스크로서 가장 크게 하는 거고 뭐 부가적인 리스크로는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봐요. 아니 제가 저격을 하더라도 1조 달러를 받을 사람을 저격하는 것과 아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광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겟으로서의 매력을 높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격하고 죽고 총기가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부자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건데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불만과 비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 개인의 위험으로도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번에 바로 그 1조 달러의 보상안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다가 뭐 정치헌금을 내던 누구 지지 반응을 X닷컴에 올리던 우선 가장 중요한 X닷컴에 올리는 빈도수도 줄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책 개입을 할 거예요. 이미 정책 선을 그런데 가가지고 막 40일씩 배낭에서 자면서 침낭에서 자면서 도지 같은 기관에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당분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12단계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떼부자가 조기 달성해서 100m 달리기 했는데 남들 100m에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뛰었어요. 목표 달성 다 했네. 그 1조 달러 벌기로 했네. 이런 사람이 니힐리즘에 걸리고 자기 자뻑에 빠져가지고 뭔가 또 딴 걸 할 수가 있긴 하죠. 당분간 저는 3, 4년 사이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PR이 뭐 100배, 200배 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버블하고 다른 거는 팔란티어가 지금 실적 성장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하는 비즈니스 업에 대해서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락인 효과가 크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주로 솔루션을 파냐고 보면 뭐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 그리고 CIA, FBI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전쟁용 AI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쪽은 아무래도 비슷한 성능이 만약에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격 때문에 막 바꾸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안이나 안보 이런 쪽에서 뭔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굉장히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양질의 폐쇄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사실 전쟁을 수행하면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누가 감히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팔란티어는 충분히 뭐 비싸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는 전기차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했는데 전기차 업체라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돼요.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빌리티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거든요. 근데 컴퓨팅 파워는 사실 그동안에 도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구현해 왔는데 사실 도조라는 시스템은 자율주행에 특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도조를 포기했죠. 지금은 이제 거의 도조를 정리하는 수순이고 대신에
일론의 이제 개인 회사인 XAI에서 그록이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그록은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모델이죠. 그래서 그록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그 드론 택시 같은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지컬 AI에서는 그록과 테슬라의 어떤 그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사실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큰 나무줄기라는 데가 바로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70%만 가져가도 또는 65%만 가져가도 또는 AMD가 나머지 가져간들 뭐 어때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거니까요. 시장은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HBM이 안 들어가겠냐? 물론 마이크론도 잘할 거예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HBM 잘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세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두 개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다 먹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옛날 거가 HBM 있는 거고. 근데 설마 삼성전자가 HBM4를 못 만들까요? 못 만들면 삼성전자 저는 이재용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그냥 파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많이 돈 들여가지고 HBM4도 못 만들면 아니면 저 옆집에서 훔쳐와서라도 해야죠. 인력 데리고 와서라도. 그래서 HBM4는 저는 만들 거라고 봐요. 제가 삼성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 메인은 이거는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커지는 시장에서 매출 구조가 커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률 압박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에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누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명확하게 잡고 있죠. 전체 매출은 삼성이 높다 할지라도 이건 SK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AI가 뜨지 않았다라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초라한 기업이겠죠. 왜소한 기업이고. 근데 AI가 다 챗GPT가 2023년 11월에 정말 세상을 바꾼 거예요. 저 그때 11월 초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미래를 저희가 불투명하게 봤거든요. 게임 시장에 이런 주기가 있으니까. 그 때문에 그 영상 아직도 욕먹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미래를 못 보고 제가 챗GPT 11월 30일 발표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챗GPT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크립토하고 게임 시장 물론 이것도 커가지고 이미 증폭이 돼 있었죠. 근데 이건 주기성을 띠잖아요. 막 비트코인 반감기 들어가고 막 게임은 그 코로나 때 엄청 교체했다가 저기 컴퓨터 그 다음에 교체 안 하면 내려갔다 또 교체할 때 올라갔다 이러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왜 사이클을 그립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면 2년마다 한 번씩 최소한 빨리 바꾸니까 2년 동안 잠잠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기업에서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챗GPT 때문에. AI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지금 AI 바람을 확실하게 올라탔다라는 거고 삼성은 좀 뒤늦게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도권은 SK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투자액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매출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률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성장률. 자, 근데 엔비디아는 성장을 더 할 거고 TSMC는 공장을 내년에 더 짓고 일본에도 짓고 뭐 독일에서 짓는 거는 AI 칩은 아니니까 미국에도 짓는 게 이제 가동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자, 그러면 공장 설비가 더 들어갔다는 거는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지금 수요가 압도적으로 공급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잖아요. 왜?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우리도 25만 장 1%도 안 깎아주잖아요. 치사하게. 치킨값도 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수익률이 떨어지겠냐라는 거, 성장을 더 한다라는 거고 성장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죠. 그 주도권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아직까지도 내년까지도 SK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HBM4를 거의 양산 체계에 들어갔고 삼성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고도의 기술로 HBM4를 만들고 있어서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HBM4면 되는 거지. 이거를 좀 더 고도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5나 뭐 4, 2를 먼저 갈 수는 있어도 내년은 4의 시장이잖아. HBM4의 시장인데 4까지는 지금 SK가 하이닉스가 도장 찍어놨잖아요. 우린 양상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내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세상인 거죠. 일단 지금은 그 메모리 3사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서로 회피한 상황이에요. 네, 서로 회피한 상황이고 메모리가 이제 지금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갈 것 같으니까 결국 그 어떤 시장이라는 건 복잡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에서 뭔가 지금 계속해서 타이트할 것 같으니까 수요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죠. 당장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을 굉장히 이제 지렛대로 많이 쓰려고 하는데 최근에 재미있던 이슈는 그 원래 LPDDR이라고 하는 그 저전력 DRAM은 원래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그죠 엣지 디바이스에 주로 쓰는 건데 DDR을 지금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젠슨 왕이 차세대 AI 서버에다가 LPDDR5를 메인으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제일 널널한 게 LPDDR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업체나 PC 업체한테는 재앙이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부족한데 저기서 땡겨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니까 그동안은 HBM이라는 그 어떤 좁은 영역을 놓고 서로 막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먹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니까 GDDR도 좋고 DDR도 좋고 뭐 LPDDR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처럼 서로 뭐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서로 잘하는 것만 나눠 먹어도 충분하고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계속 주도하던 대로 해야 되는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원래 상반기만 해도 원래 HBM 쪽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8월 이후로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니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의 스탠스가 약간 묘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익이 50% 나는 건데 굳이 HBM으로 전환해서 저기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물량 경쟁이나 기술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스탠스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 주목할 만한 K반도체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 전체 반도체 중에 메모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 30 몇 프로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비메모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메모리에 있어서는 정말 거의 힘을 못 쓸 정도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몇 군데에서 NPU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AI 가속기의 다른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NPU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퓨리오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언론에 가끔 나와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메타가 뭐 1조 넘는 돈으로 사겠다 했는데 NO 해서 좀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런 퓨리오사라는 회사하고 리벨리언이라고 하는 이 두 회사는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큰 데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투자도 일부 하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회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그런 NPU 분야에서 지켜봐야 할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주로는 소부장 분야에서 그런 몇몇 회사가 좀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있죠.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HBM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본딩 장비죠. 본딩 장비. 본딩 장비도 마치 HBM처럼 뭐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지금은 또 하이브리드 본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과점을 누리고 있다가 워낙 좋은 시장이니까 한화에서도 들어오고 또 LG전자도 우리는 아예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하겠어 이렇게 해서 또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딩 장비 시장이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그 초미세화하고 있잖아요. 10나노 하다가 7나노 지금은 3나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미세화하고 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원자 현미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이 원자 현미경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이고 그걸 산업용으로만 좁혀보면은 점유율이 거의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파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이나 핵심 부품 분야에서는 PFE라는 회사가 좀 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에 뭐 PSK라든지 넥스틴 같은 이런 장비 회사들 상당히 기술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 장비하고 이제 레이저 관련해서는 EO 테크닉스라고 하는 부품 회사가 또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호황이 예상되고 뭐 심지어는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반도체 산업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리스크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쟁국이 바로 리스크예요. 중국으로 말하면은 아직 기술로는 도저히 한국을 못 따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이 워낙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죠.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자립심이 빨리 개선하고 더 빨리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HBM의 낮은 단계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지않아 이제 HBM4도 달라붙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경쟁력이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이고 그다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반도체 왕국은 미국이었고 근데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미국과 일본이 다 같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일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트럼프 같은 방식으로 뭐 인텔의 10% 지분을 막 정부가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돕고 거의 뭐 정말 상식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2026년 반도체주 투자 전략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내년은 저는 이제 시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냐?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업황은 내년까지는 저는 좋게 보고 이제 업황보다 보통 주식 시장이 한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값을 좋게 보는 건데 만약에 내년 중순이 됐는데 2027년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면 하반기 시장도 올해처럼 또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주도주들 중심으로 최근에 특히나 이제 11월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또 한참 지나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존의 주도들 중에서 좀 조정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싸게 좀 잘 담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장이라는 게 대부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버블장에서는요 정말 갈 때까지 가져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만약에 어떤 큰 대기업들의 내년 투자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소부장 전략들은 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네, 굉장히 가변적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4에 대해서 최종 샘플을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 결과 값에 맞게 또 하이닉스가 투자를 변동이 커질 수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삼성전자가 또 별로 시원찮다. 그러면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HBM이 잘 될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후공정 쪽에 투자가 많아질 수 있고요. 만약에 그쪽이 별로 안 좋으면 투자가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다른 전공정 쪽으로 좀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은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월 정도에는 뭔가 충분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대형주 위주로는 조금 더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 네, 연말까지는 지금은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그 바텀은 보이고 업사이드는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년 산업별 투자 포트폴리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산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으냐 하는 것을 기반으로 볼 때는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K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투자할 기회를 노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용기가 아니면 치고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시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기간이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 어쨌든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사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면은 거꾸로 많이 침체되어 왔던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쪽을 오히려 본다면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회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전망이 괜찮은지를 가려서 침체되어 있는 쪽을 공략을 한다면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참을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도 전략상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그 반도체 분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저는 전력기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전력기기 그쪽은 많이 올라 있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긴 한데 거기도 분명히 저 찬스는 오리라고 더 생각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진, 산일 이렇게 좀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소부장 관련 그런 회사들을 좀 뒤져본다면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